사위, 오늘부터 소금치게는 내려놓고 이미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게. 단, 마당을 한 방울이라도 적시면 자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 그리 알게 해놔. 주먹만 한 구멍이 뻥 뚫린 항아리를 내밀며 던진 장모님의 서슬퍼런 명령. 동네 사람들은 미친 장모와 바보 사위라며 비웃었지만 가난한 소금 장수 덕보는 묵묵히 물동이를 짊어졌습니다. 쏟아부으면 그대로 빠져나가는 허망한 몸짓 속에 감춰진 장모님의 기막힌 큰 그림. 맹물이 소금 보석으로 변하고 무지렁이 사위가 조선 제1의 거상이 되기까지 밑 빠진 독이 빚어낸 기적 같은 반전의 역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은빛 야담설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어느 깊은 골짜기에 덕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이름처럼 복스러운 구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소금 장수였지요. 전신의 땀구멍마다 소금기가 배어들 정도로 매일같이 무거운 지게를 지고 험한 고갯길을 넘나들었지만 그의 주머니엔 언제나 엽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덕보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보석 같은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위처럼 묵직하고 정직한 성품이었습니다. 남들은 소금에 모래를 섞어 양을 불릴 때도 덕보는 오직 맑은 바닷바람에 말린 깨끗한 소금만을 고집했기에 장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미련아리만큼 고든 놈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직한 사내에게 기적 같은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로 소문난 권씨 부인이 자신의 하나뿐인 외딸을 덕보에게 시집 보내겠노라 선언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그 부잣집 마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저런 가난뱅이 소금 장수를 사위로 삼는단 말인가? 덕보 역시 처음엔 귀를 의심하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으나 권씨 부인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심성은 변하지 않는 법이라며 덕보의 성실함을 높이 산 것이었지요. 그렇게 덕보는 꿈에 그리던 장가를 들게 되었고 꽃 같은 아내를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례의 단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처가댁에 들어와 살게 된 덕보 앞에 나타난 장모 권 씨는 소문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는 사위가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소금을 팔아 벌어온 푼돈을 방바닥에 내려놓을 때마다 칭찬 한마디는커녕 혀를 끌끌 차며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걸로 입에 풀칠이나 하겠느냐? 자네 대장부가 그릇이 작으니 버리도 그 모양이지. 장모의 가시 돋친 말에 덕보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권씨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지요. 덕보는 장모의 구박을 견디며 생각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필시 내가 가난한 것이 못마땅하신 괴로구나. 더 부지런히 움직여서 재물을 모아야겠다. 하지만 덕보가 잠을 줄여가며 2배, 3배로 소금을 날라도 장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모는 덕보가 가져오는 재물을 가리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덕보는 매일 밤 차가운 문간방에 누워 자신의 가난을 원망하며 긴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모의 눈에는 자신이
그저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위로만 보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장모는 덕보를 그토록 무시하면서도 정작 덕보가 소금 장수를 그만두고 다른 돈벌이를 찾아보려 하면 불호령을 내리며 막아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금 장수 사위가 소금을 팔아야지 어딜 기웃거린단 말이냐? 내 운명은 그 지게 위에 있다. 장모의 이 알 수 없는 고집의 덕보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구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평생 소금 지게나 지라니요. 덕보는 장모의 속내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으나 자신을 믿고 시집와준 아내를 생각하며 묵묵히 소금 가마니를 짊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장모 권 씨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덕보를 마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엔 먼지가 뿌옇게 앉은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덕보는 이번엔 또 무슨 심부름을 시키려나 싶어 마른 침을 삼켰지요. 그런데 장모가 가리킨 항아리를 자세히 본 덕보는 그만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항아리는 겉모습만 멀쩡할 뿐 밑바닥에 주먹만 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밑빠진 독이었던 것입니다. 장모는 미동도 하지 않는 목소리로 덕보에게 말했습니다. 사위, 오늘부터 소금찌개는 잠시 내려놓고 이 독에 물을 채우게. 단, 물을 채우되 마당을 적셔서는 안 되네. 덕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것도 모자라 새어나오는 물로 마당을 적시지 말라니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자 불가능한 숙제였습니다. 덕보는 억울한 마음에 항의하려 입을 뗐으나 장모의 눈빛에 서린 기묘한 위험에 압도되어 결국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을 남기고 물동이를 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집 장모가 기어이 사위를 미치게 만드는구먼. 밑빠진 독에 물이라니. 사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덕보의 귓가를 때렸지만 덕보는 그저 묵묵히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상의 시작이자 장모님이 준비한 기막힌 큰 그림의 첫 단추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장모 권 씨가 마당 한가운데 내놓은 항아리는 그야말로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른 몸통만 한 크기의 빛깔은 은은한 푸른빛을 띠어 제법 귀해 보였으나 그 바닥에는 성인 남성의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덕보는 멍하니 그 구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뚫린 구멍 사이로 마당의 마른 흙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여기에 물을 채우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새어나오는 물로 마당을 적시지 말라는 장모의 엄명은 도저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덕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장모를 쳐다보았으나 권 씨 부인은 차가운 뒷모습을 보이며 이미 방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장가를 잘못 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인가? 덕보는 한숨을 내쉬며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벌써 소문을 듣고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보게나 저 미련한 소금 장수가 정말로 물동이를 지고 오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겠다니. 차라리 바닷물을 다 퍼옮기겠다고 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덕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덕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한 무지렁이 소금 장수였으나 자신을 믿고 거두어준 장모의 명을 어길 수는 없다는 고집스러운 정직함이 발동한 것이었지요.
덕보는 첫 번째 물동이를 기러와 항아리에 들이부었습니다. 쏴 시원한 소리와 함께 물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1초도 지나지 않아 바닥에 구멍으로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모가 경고한 대로 마당 흙바닥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어버렸지요. 덕보는 당황하여 집신으로 구멍을 막아보려 했으나 수압을 견디지 못한 물은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덕보의 옷까지마저 흠뻑 적셔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장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을 적시지 말라 했거늘 벌써 진흙탕을 만드는구나. 사위의 정성이 겨우 그 정도인가? 덕보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다시금 입술을 깨물고 우물가로 달렸습니다. 낮에는 소금짐을 지고 산을 넘고 밤에는 잠을 아껴가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나르는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덕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채우면서도 마당을 적시지 않을 수 있을까? 그는 우선 항아리 바닥에 넓은 볏짚을 깔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은 볏짚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 바닥을 적셨지요. 다음 날은 고운 모래를 채워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래는 물과 함께 섞여 진흙이 되어 구멍 밖으로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덕보의 아내는 남편의 갈라진 손등과 퉁퉁 부은 어깨를 보며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가 노망이 나신 모양입니다. 차라리 저와 함께 야반도 주라도 해요. 아내의 애절한 권유에도 덕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인. 장모님께서는 분명 무언가 뜻이 있어 나에게 이런 고역을 시키시는 걸게요. 소금 장수로 평생을 살아보니 세상에 이유 없는 고생은 없습니다. 덕보의 이 미련한 믿음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덕보는 이제 물을 붓는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방울씩 떨어뜨리듯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반대로 항아리가 깨질 듯이 한꺼번에 쏟아부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덕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신 물을 채우라는 말이 꼭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고이게 하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었지요. 덕보는 그날 밤 항아리 아래에 커다란 대야를 받쳐놓고 새어나오는 물을 다시 우물로 길어 날랐습니다. 물이 항아리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물은 항아리 안을 스쳐 지나가며 먼지를 씻어내고 옹기 특유의 숨구멍을 적시며 내려갔습니다. 덕보는 물이 마당에 닿기 전에 가로채어 다시 붓기를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항아리 안쪽의 묵은 때가 벗겨지며 항아리 내벽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물은 고이지 않았으나 항아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물을 나르느라 덕보의 옷은 땀과 물로 범벅이 되었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장모님, 보십시오. 물은 고이지 않았으나 항아리는 젖어 있고 마당은 한 방울의 물도 닿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강에서 나온 장모 권 씨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위와 빛나는 항아리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엔 아주 찰나의 순간 차가운 냉소 대신 묘한 만족감이 서린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다음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겨우 항아리 낯짝을 닦아 놓았구나. 내일부터는 이 독에 소금을 채우게. 단 소금이 녹아서 사라지면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테니 그리 알게나. 덕보의 기막힌 고생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장모의 명령은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귀한 소금을 쏟아부으라니요. 그것도 소금이 녹아 없어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는 엄포까지 놓았으니 덕보의 가슴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소금이란 본래 물을 만나면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는 법인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며 소금을 지키라는 것은 불 속에 얼음을 던져놓고 녹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덕보는 장모가 내어준 소금 가마니를 앞에 두고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덕보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저 집사위가 소금 장수를 하더니 몇 가지 소금에 절여진 모양이야. 장모가 미쳤으면 사위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저 귀한 소금을 구멍난 항아리에 쳐넣다니. 동네 사람들의 조롱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덕보의 등에 꽂혔지만 덕보는 그저 묵묵히 소금 가마니를 풀었습니다. 그는 장모가 준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팔던 소금과는 달리 유난히 빛깔이 희고 결정이 단단한 최상품의 천일염이었습니다. 덕보는 이 아까운 소금을 항아리에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촤르르 소금이 항아리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게도 소금의 절반은 바닥의 구멍을 통해 마당 흙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지요. 덕보는 기겁하며 쏟아진 소금을 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방 안에서 문창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늘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한 톨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는 날엔 내 처자식과 함께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줄 알아라. 덕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장모는 구석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가져오게 하더니 항아리 구멍을 밑에서 막으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돌로 막는다고 해서 물이 새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덕보는 장모의 말대로 낮에는 소금을 나르고 밤에는 물동이를 지어 날랐습니다. 소금이 담긴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 예상대로 소금은 순식간에 녹아 누런 소금물이 되어 구멍 틈새로 흘러나왔습니다. 덕보는 소금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않고 항아리 곁을 지켰습니다. 물이 새어나오면 다시 바가지로 퍼 담아 위로 붓기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그의 손은 소금독에 올라 뻘겋게 짓물렀고 어깨는 지게 자국에 피가 맺혀 한복이 살갗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것은 그토록 모질게 구는 장모의 태도였습니다. 장모는 덕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결코 그만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보가 피곤해 지쳐 졸기라도 하면 매정한 가래침을 뱉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식사 때가 되어도 사위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몰래 가져다 주는 찬밥 덩어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으며 덕보는 버텼습니다. 그런 사위를 보며 장모는 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처럼 깊고 무거운 긴장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덕보의 아내는 견디다 못해 장모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저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저 소금이 뭐라고 사람 목숨보다 귀합니까? 하지만 장모는 딸의 애원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이 귀한 줄 알면 저 미련한 짓을 멈추지 말아야지. 저 소금이 다 녹아 없어지는 날이 바로 내 서방 목숨이 다하는 날인 줄 알아라. 장모의 이 잔인한 말은 덕보의 귀에도 생생히 들렸습니다. 덕보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장모님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 내가 죽나 소금이 녹나 끝까지 해보겠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바닥을 막아둔 돌덩이 주변으로 하얀 소금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도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아리 안쪽 벽면에 단단하게 달라붙어 새로운 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물이 통과하면서 불순물은 씻겨 내려가고 소금의 가장 순수한 결정체만이 항아리의 숨구멍을 막으며 스스로 구멍을 메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모는 그제야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차가웠으나 그녀의 손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물 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모는 사위에게 물을 건네며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소금은 물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더냐? 고집 센 놈이 물을 계속 부어대니 소금도 살려고 바위가 되는구나. 이제 고비는 넘겼다. 덕보는 그 물을 마시며 장모의 침묵 속에 숨겨진 뜻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는 단순히 소금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견뎌내는 법을,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의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금꽃이 피어난 항아리에서 이제는 상상도 못할 향기가 풍기기 시작했으니까요. 밤낮 없이 물을 깃고 소금을 지키던 덕보의 몸은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마디는 소금독에 올라 퉁퉁 부어올랐고 눈 밑은 잠을 못자 퀭하게 가라앉았지요. 하지만 기이하게도 덕보의 정신은 날이 갈수록 맑아졌습니다. 어느덧 밑 빠진 항아리 바닥의 구멍은 하얗게 엉겨붙은 소금 결정들로 메워져 이제는 물을 부어도 예전처럼 폭포수같이 쏟아지지 않고 아주 느릿하게 한 방울씩 떨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한 방울이 떨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덕보의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경외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의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서 돌아온 덕보는 항아리 근처에서 멈칫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흔히 맡을 수 있는 소금, 비린내나 눅눅한 옹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의 서리처럼 차갑고도 맑은 향기, 마치 깊은 산속 은밀한 계곡에서나 피어날 법한 난초 향기와도 같고, 이른 아침 숲속의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신 듯 청량한 향기였지요. 덕보는 홀린 듯 물동이를 내려놓고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어젯밤만 해도 칙칙한 소금물로 가득했던 항아리였으나 지금은 안쪽 벽면에 뽀얗게 서리가 맺히듯 투명한 이슬들이 알알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이슬방울들은 새벽빛을 받아 은은한 진주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더 신기한 것은 항아리 바닥에 구멍을 타고 내려간 물방울들이 닿은 마당의 흙바닥이었습니다. 한겨울 문턱이라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척박한 마당 구석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름 모를 파란 들풀들이 솜털처럼 돋아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말라 죽어가던 대추나무 줄기 끝에서 연분 홍빛 새순이 돋아나는 광경을 보며 덕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 눈이 멀었거나 귀신에게 홀린 것이 분명하구나. 덕보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벽면의 이슬을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소금 항아리에서 나온 것이니 혀가 마비될 정도로 짜야 했으나 혀끝에 닿은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엔 아주 연한 소금기가 느껴지는가 싶더니 이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말로 다 표현 못할 깊은 감칠맛과 머리가 뻥 뚫리는 듯한 단맛이 돌았습니다. 그 물 한 방울에 온몸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덕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때 방 안에서 장모 권 씨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모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그러나 여전히 엄숙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밑 빠진 독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은 제 몸을 비워내고 깎아낼 때 비로소 그 정수만을 남기는 법이지. 내가 1년치 땀과 소금, 지게의 고집을 저 독에 쏟아부으니 독이 제 몸을 녹여 하늘의 기운을 담기 시작했구나. 장모의 눈은 항아리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소금이 아니라 땅의 기운과 내 정성이 만나 맺힌 지기디치의 이슬이다. 평범한 물이 밑 빠진 독을 통과하며 도끼를 버리고 오직 생명만을 남긴 것이지. 장모는 항아리 주변에 서린 서늘한 기운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사위, 이제부터는 소금을 더 넣지 말게. 그저 매일 새벽 가장 맑은 우물물 한 사발씩만 부어주게나. 이슬이 결정이 되어 바다 구멍을 완전히 막는 날, 너는 소금 장수가 아닌 조선의 거상이 될 것이다. 덕보는 그제야 장모님이 내린 숙제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장모는 덕보에게 단순히 가혹한 노동을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공간, 즉 밑 빠진 독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끊임없이 정성을 쏟아붓는 행위를 통해 결과에 연연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과정에만 몰입하는 도다의 경지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보는 경건한 마음으로 장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여 뼈마디가 쑤셨으나 항아리 속에 차오르는 것은 단순한 소금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게 채워지는 충만함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담장 너머로 저 미친 사위가 이제는 항아리 앞에서 절까지 한다며 조롱했지만 덕보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주변에는 어느덧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비와 벌들이 모여들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신비로운 광경은 마치 신선의 정원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덕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밑 빠진 독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신비로운 이슬이 맺히고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하자 장모 권 씨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고 기묘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오 떼약볕이 내리쬐는 마당으로 덕보를 불러낸 장모의 발치에는 커다란 소금 가마니 세 덩이가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덕보가 평생 보아온 소금 중에서도 가장 결이 곱고 마치 눈부신 보석처럼 빛을 반사하는 최상급의 소금이었습니다. 덕보는 이 귀한 소금을 어디에 쓰려나 싶어 마른 침을 삼켰으나 장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 이 소금 세 가마니를 지금 당장 저 밑 빠진 독 안에 전부 쏟아부으게. 단 한 알이라도 흘려서는 안 되네. 덕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1년간 밤낮으로 물을 길어 부어 겨우 항아리 내벽에 소금꽃을 피우고 구멍을 좁혀 놓았는데 그 좁은 구멍 사이로 이 귀한 소금을 쏟아부으라니요. 소금은 물을 만나면 녹는 법이고 아무리 구멍이 좁아졌다 한들 결정이 녹아내리면 결국 바닥으로 새어 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덕보는 처음으로 장모에게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장모님, 이 소금은 나라의 진상에도 부족함이 없는 귀물입니다. 이걸 저 구멍난 항아리에 넣으면 순식간에 녹아 사라질 텐데 어찌 이리 아까운 짓을 시키십니까? 장모 권 씨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덕보를 쏘아보았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 그릇의 크기다.
소금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무서워 넣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지게나 지는 소금 장수로 남을 게야. 채우려 하지 말고 녹여내라. 형체가 사라져야 진정한 정수가 남는 법이니라. 장모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덕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장모의 말 속에 담긴 형체가 사라져야 정수가 남는다는 말을 곱씹으며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금이 항아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 같으면 구멍으로 바로 빠져나갔을 소금들이 항아리 내벽에 맺힌 신비로운 이슬과 닿는 순간 끈적하고 투명한 액체로 변하며 벽면에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덕보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자체가 소금을 집어삼키듯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세 덩이가 전부 들어갔음에도 항아리는 전혀 가득 차지 않았고 오히려 안쪽에서 치익 하는 기묘한 소리와 함께 보랏빛 안개가 피어올랐지요. 그 순간 온 집안에 진동하던 향기가 100배는 더 짙어졌습니다. 그 향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고 길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덕보네 집 대문을 기웃거릴 정도였습니다. 덕보는 소금이 녹아내려 바닥을 적실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항아리 밑바닥을 살폈으나 놀랍게도 구멍에서는 단 한 방울의 소금물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아리 겉면이 마치 땀을 흘리듯 뽀얀 김을 내뿜으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장모는 그 뜨거운 항아리에 손을 대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소금은 죽고 소금의 넋이 살아났다. 사위,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이 소금이 다시 딱딱한 결정이 되어 항아리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낼 때까지 너는 매 시간 물 한 국자씩을 부으며 이 열기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항아리가 식어버리면 소금의 넋은 흩어지고 독은 깨질 것이다. 덕보는 장모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물동이를 쥐었습니다. 소금 세 가만이라는 거대한 재물을 아낌없이 던져 넣은 뒤에 찾아온 이 긴장감은 이전의 고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꽃을 다스리는 연금술사의 고뇌와도 같았지요. 덕보는 타오르는 항아리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 귀한 소금이 형체도 없이 녹아버린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무엇이 태어날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가슴을 졸이면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바보가 이제는 소금을 항아리에 버린다며 혀를 찼지만 덕보의 눈에는 항아리 속에서 서서히 맺히기 시작한 푸른 빛의 결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소금이 아니라 자연과 정성이 빚어낸 세상에 없던 보석의 싹이었습니다. 덕보네 집 마당에서 피어오르는 보랏빛 안개와 코를 찌르는 신비로운 향기는 이제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친 사위와 노망난 장모라며 비웃던 마을 사람들의 입가에선 어느새 침이 고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등등은 시기심과 탐욕으로 번들거렸지요. 장터에선 덕보가 소금을 금으로 바꾸는 비법을 알아냈다더라.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더니 황금 이슬이 맺혔다더라는 허황된 소문이 살을 붙여 떠돌았습니다. 평소 덕보를 무시하며 짐작 취급하던 상인들과 고을의 한량들은 이제 밤마다 덕보네 집 담벼락에 귀를 대고 안동정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을에서 내로라 하는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부자는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덕보의 장모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사위에게 몰래 전수했다는 확신을 가졌지요. 최 부자는 어두운 밤
고을에 힘께나 쓴다는 장정 1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까지 소금 장수놈이 가진 보물이면 우리 고을 전체가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게야. 오늘 밤 그 밑 빠진 독을 통째로 들고 나오너라. 만약 저항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좋다. 최 부자의 섰을 퍼런 명령의 장정들은 복면을 쓰고 몽둥이를 든 채 덕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야심한 시각 덕본은 여전히 항아리 곁에서 물 한 국자를 부으며 꾸벅꾸벅 졸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져 내리더니 시커먼 복면을 쓴 무리가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덕보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으나 이미 장정들이 그를 에워싼 뒤였지요. 이놈 덕보야, 좋은 말로 할 때 그 독을 내놓거라. 무지렁이 소금 장수놈이 감히 천하의 보물을 독차지하려 들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무리의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덕보는 떨리는 몸으로 항아리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이것은 보물이 아니라 장모님의 가르침이 담긴 독이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단 말이다. 덕보의 외침에도 장정들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항아리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항아리 내부에서 고호하는 낮은 울림이 들리더니 구멍난 바닥 틈새로 아까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렬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장정들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 항아리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의 추위처럼 급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아리를 훔치려 가장 먼저 손을 뻗었던 장정의 팔이 마치 얼음 조각처럼 하얗게 얼어붙으며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악! 내 팔이 안 움직인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따르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아리 근처에만 다가가면 원인 모를 한기에 온몸이 마비되어 바닥을 뒹굴었지요. 그것은 밑 빠진 독이 지난 1년간 덕보의 정성을 받아들여 오직 정직한 땀방울을 흘린 자 외에는 누구의 손길도 거부하는 신성한 방어, 기제를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란의 방 안에서 장모 권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장모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장정들을 보며 차가운 비소를 머금었습니다. 욕심은 밑 빠진 독보다 더 채우기 힘든 법이지. 내 놈들이 탐내는 것은 보석이 아니라 너희를 파멸로 이끌 독도이다. 어서 이 마당에서 꺼지지 못할까. 장모의 호통에 기겁한 장정들은 얼어붙은 팔다리를 끌며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덕보는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장모는 사위의 어깨를 짚으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사위 보았느냐? 밑 빠진 독은 물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검은 마음도 걸러내는 법이다. 이제 저 독이 제 발로 주인을 지켰으니 결정이 완성될 때가 다 되었구나. 덕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장모가 준 밑 빠진 독은 단순히 소금을 보석으로 만드는 연금술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사람을 가려내는 거대한 채였던 것입니다. 덕보는 자신을 지켜준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거상의 담력을 가슴 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탐욕의 눈먼 무리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다음 날 새벽, 덕보네 집 마당에는 일찍이 본 적 없는 신비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밤새 항아리를 지켰던 덕보의 몸 주위로는 은은한 안개가 서려 있었고 항아리 내부에서 들려오던 그 거친 울림도 어느덧 잦아들어 고요하기만 했지요. 덕보는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1년이라는 긴 수행의 시간이 끝났음을 말입니다.
이때 평소보다 훨씬 일찍 방문을 열고 나온 장모 권 씨가 정갈한 백색 도포를 차려입고 덕보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자식을 대하는 듯한 따뜻하고도 깊은 신뢰가 서려 있었지요. 사위, 고생 많았네. 이제 그만 뚜껑을 열어보게나. 장모의 나직한 목소리에 덕보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리는 찰나 항아리 틈새로 눈이 시릴 정도의 투명하고 푸른 빛이 쏟아져 나와 온 마당을 채웠습니다. 항아리 바닥에 그 흉측했던 구멍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었지요. 대신 그 자리에는 수만 개의 보석을 촘촘히 박아 넣은 듯 소금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결정체들이 항아리 전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채 스스로 숨을 쉬는 전설의 영물, 만년연박이었습니다. 장모는 그 결정을 하나 집어 덕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소금은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며 덕보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십수년간 소금 지게를 지며 굽었던 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거칠었던 피부가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아지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장모는 무릎을 꿇은 덕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 소금은 나라의 임금님도 천하의 부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네. 오직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미련한 정직함과 소금 가마니를 통째로 던질 수 있는 비움의 용기를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결실이지. 알고 보니 장모 권 씨의 큰 그림은 단순히 보물을 만드는 비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소금 장수였던 사위에게 채우기보다 비우는 법을, 결과보다 과정에 정성을 다하는 법을 가르쳐 거대한 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장모는 자신의 가문 비법이 담긴 장부와 함께 전 재산을 덕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덕보는 그 소금 결정들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고 그 신비로운 약소금의 효능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며 임금님의 병환까지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덕보는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집 마당 한가운데 그 밑 빠진 독을 모셔두고 매일 아침 소금찌개를 지던 초심을 되새기며 물 한 동이를 부었습니다. 그가 번 막대한 재산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쓰였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소금 정승이라 부르며 존경에 맞이 않았지요. 늙은 장모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툇마루에 앉아 사위가 정성껏 차려온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비로소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담긴 것은 차가운 물이 아니라 평생을 가도 마르지 않을 장모님의 깊은 지혜와 신이었습니다. 비워내야 비로소 채워진다는 이 기막힌 역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항아리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채우려는 욕심보다 비워내는 정성이 더 귀함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비님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따뜻한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